실제로 주식보다 먼저 움직여요. 주식의 꼭지와 저점보다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5개월 선행합니다. 성장적 운명은 미국 국채 금리의 운명에 달려 있다.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일단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금융기관에서 한 24년 근무했어요. 24년 네네. 근무했고 옛날 한 12년간 지금 이제 하나금융투자인 대한투자신탁에서 한 12년간 근무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대투에서 제가 2000년부터 국제부와 상품전략부를 해서 어떤 이제 해외 투자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식 채권 관련 일을 했고, 네. 그게 인연이 되어서 2006년에 또 미국계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회사에 또 한 근무를 또 12년 근무해서 이제 네. 뭐 국내 회사 12년 근무했고 또 운용사에 12년 근무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관련돼 있는 예를 들면 판매사고 운용사고 국내사고 해외사고 네. 뭐 좀 약간 다양한 좀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월급쟁이 생활을 24년 했는데 24년 중에서 거의 20년 정도를 해외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이제 해외 투자가 뭐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됐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투자가 활성화된 지가 얼마 안 돼요. 뭐 길어봤자 한 10년 정도인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2번 겪었죠. 리만 사태도 겪었고 네네. 또 2002년 사이클도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좀 제대로 하려면 좀 긴 사이클을 다 경험해 보시는 게 좀 올바른 판단 도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런 일이 되면서 이제 제가 또 주식은 워낙에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그 해외 채권 관련된 책을 좀 썼습니다. 썼는데, 그러니까 채권책을 썼는데 보통의 경우는 채권책이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채권책이 별로 없다. 네. 볼륨이 없다. 두 번째는 국내 시장만 국한돼 있고 채권 내용이. 네. 두 번째는 너무 테크니컬한 뭐 채권 가액 계산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해외 투자 관련 일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네 고객들이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은 예금 대비 좀 안전하면서도 한 자리 중후반대 수익을 스테이블하게 가져가는 게 가장 사실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해외 채권이 필요한데 문제는 해외 채권 국내 가이드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쉽게 채권책이지만은 뭐 계산 산시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풀어갈 수 있게 그 책을 썼었고요. 네. 또 그게 인연이 되어서 이제 지금은 투자 자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문사를 한 지 이제 만 한 2년 반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글로벌 매크로 그리고 채권 쪽 관련해서 이제 좀 자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가 존 템플턴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템플턴도 운용에 또 계셨다고 하니까 네. 또 이렇게 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채권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해주시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사실 채권 시장이 전체 금융 시장에서 놓고 본다면 주식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이 더 낮고 뭐 주식으로 사실 뭐 상한가를 먹어야지 뭐 채권 해서 뭐 그냥 은행에 예금하는 거와 똑같지 않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자들이 이 채권 시장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채권을 공부해야 되는 건 채권을 잘 투자하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채권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채권이 주식보다 선행성을 갖고 있어요. 채권 시장이 약간 주식보다 먼저 움직인다. 네, 이렇게 뭐 맞습니다. 경기 흐름이라든지 그걸 반영을 해서. 그렇죠. 네. 선행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실사례를 나중에 뭐 우리가 화면 준비되겠지만 실사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권 시장을 나누어 볼 때 크게 2가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채권을 발행한 주체에 따라 국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채가 아닌 뭐 회사채,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국채 시장과 회사채 시장으로 양분이 되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네. 근데 국채 시장을 가지고도 시장을 어떤 매크로를 전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채 시장의 움직임을 가지고도 매크로를 전망할 수 있고 실제로 주식보다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제 책에도 언급되어 있고 최근에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먼저 국채 시장. 국채 시장 갖고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국채 같은 경우는
기간별로 예를 들면 국채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짜리가 있을 것이고 3개월, 1년, 2년, 10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금리라는 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너한테 돈 맡기는 거니까 금리를 더 높게 요구하겠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간에 비례해서 우상향이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시장이 어떤 경우는 이게 이렇게 플랫되거나 영어로 인버전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네. 역전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좀 투자하신 분 다 하시는 얘기죠. 미국 국채 10년 만 국채와 2년짜리 비교를 해서 역전이 되면 그쵸. 문제가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놀라운 거는 저는 사실은 옛날에 이거 2003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네. 2010한 거의 한 19년 됐네요. 본 지가. 네. 근데 정말 원더풀합니다. 정말 원더풀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950년 이후에 국채 금리,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평균 뭐 많이 나와 있지만 평균 한 1년 반 후에 실제 미국의 실물 경제가 꺾여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이 실물 경제보다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주식도 실물 경제보다 선행을 하고 채권도 선행을 하냐면 그러면 선행성을 순서로 놓고 본다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가 뭐냐면은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통상적으로 한 1년 반이고요. 네. 그리고 주식은 몇 달 선행이냐면은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선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채권 시장에서 시그널 나오면은 일정한 된다 한 1년 정도 뒤에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고 그리고 3개월, 6개월 뒤에 이제 실제 실물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장단 금리 역전된다고 해서 100% 무조건 경기 침체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한두 번의 예외는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할게요. 지난 70년 동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100% 장단 금리 역전됐습니다. 100% 역전됐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예외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전에 역전이 안 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한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게 실물보다 먼저 갔었고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실물 경제보다 한 1년 반 정도 먼저 갔고 그럼 이거 꺾인 다음에 한 1년 정도 뒤에 주식 고점 왔고 그리고 실물이 깨진다. 그 순서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되면은 기본적으로 되게 우리가 좀 조심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게고 이번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부합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국채는 국채 금리 커브 갖고 장단 금리 역전을 선행성을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회사채 갖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회사채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있습니다. 네. 하이힐드 채권은 영어로는 정크 본드고 투자 부적격 채권이거든요. 참고로 이거는 한국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시장은 이게 투자 부적격 시장이 제대로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하이힐드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의 하이힐드 시장 규모는 2천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 크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천조 원이 넘기 때문에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죠.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하이힐드 채권 가상금리가 경기의 선행성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이힐드 가상금리가 무엇이에요? 라는 게 먼저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죠. 만약에 보통 투자 부적격 채권이라는 거는 신용 등급상 보통 가장 높은 게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트리플 B, 더블 B 이런 수도 내려가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더블 B를 포함한 그 아래가 투자 부적격 채권이고 그 위에가 투자 적격 채권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제가 자금을 조달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 회사 신용 등급이 더블 B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일단 5년짜리 만기에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그 금리를 세팅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오늘 현재 거래되고 있는 국채 금리 예를 들면 국채 금리 3%로 합시다. 네. 3%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금리에다가 우리 회사의 신용도 만큼의 가상금리를 얻는 거죠. 네. 그죠? 가상금리를 얹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더블 A,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차처럼 좋은 회사면은 가상금리 예를 들면 뭐 0.5만 붙여주세요. 또는 우리 회사는 거의 트리플 C에 가까워요. 그럼 부도 리스크가 크니까 한 국채금리 한 5%는 최소 더 붙여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 합쳐서 3 플러스 5가 돼서 8%가 우리 회사의 발행 금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상금리가 제가 가상금리가 경제에 따라서 경제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이게 확대되었다, 줄어들었다 해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양호할 땐 가상금리가, 그러니까 국채금리 대비 얹어주는 금리가 좀 크게 안 얹어줘도 부도날 리스크가 주니까 네. 조금만 얹어주면 되는데 반면 경제가 나빠지면 훨 더 많은 금리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이드 가상금리 갖고 이제 주식의 선행성을 보는데 하이드 가상금리는 영어로 보통의 경우는 그걸 이제 가상금리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고 좀 말이 어렵죠. 쉬운 말로 채권 시장에서 판단하는 매크로 리스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채권쟁이들이 보는 거시경제 리스크. 하이드 가상금리는 이꼬로 만약 하이드 가상금리 확 뜨잖아요. 그럼 주식 플레이어 말고 채권 플레이어가 보기에 지금 현재 매크로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리만 사태 전에 주가 고점이 언제였냐면은 2007년 10월 달이 주가 고점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좀 약간 연세 있으시면 다 알고요. 그 펀드 안 하면 바보 취급받던 우리 맞아요. 아주머니 네. 에브리바디가 다 네, 펀드를 네.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드라이버 걸려서. 근데 이제 그때 주가 고점이 2007년 10월 달이었는데 가상금리의 최저점은 언제였냐면은 2007년 5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상금리 딱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쫙 올라오는데 주가는 몇 달 뒤에 고점을 찍고 꺾였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좀 그림이 없어서 설명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모든 가상금리의 어떤 꼭지와 저점이 주식의 꼭지와 저점보다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5개월 선행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한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한번 찍어보십시오. 정말 놀랍게 많습니다. 이게 좀 너무 장황하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의 선행성이 채권의 종류 하나는 국채에 갖고 국채의 장단기 금리 차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 채권의 가상금리로 보면 그 모두 다 주식보다 선행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일단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큰 방향성을 우리가 개별 종목 중요하지만 좀 아시겠지만 개별 종목으로 지금 커버가 안 되는 장이잖아요. 매크로 장이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매크로 장의 판단은 기점으로 너무너무 그 두 가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건 저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 저는 제일 큰 게 뭐냐면 우리가 위험자산이 나쁜 의미 아닙니다. 위험자산을 투자할 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거는 이거 투자해서 몇 프로 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판단이 틀렸을 때 나는 어떻게 되지? 내 고객은 어떻게 되지? 플랜 B의 상황일 때 깨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는데 그게 치유불능으로 가면 안 돼요. 즉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거의 전부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이긴다. 근데 우리네 투자 펀드 그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채권은 너무 필요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채권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 한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채권은 확정금리를 줘요. 네. 은행 예금처럼 확정금리를 줘요. 참고로 한국 국채 3년이 지금 그거 아세요? 저축은행보다 금리가 더 높아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고객 자문하려고 한번 해드렸는데 그날 저축은행, 그러니까 일반 예금이 2% 후반대였고 저축은행이 3.2%였는데 저희 3.6%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즉 채권은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뭐 3년 만기면은 그 이자와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채권 투자 필요한 거는 확정금리를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경기 사이클이 항상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진행자님 포함해서 대다수의 내가 갖고 있는 전체 그 광범위 내 어떤 재산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다 경기 상승 사이클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일단 주식, 두 번째 부동산 또는 사업체. 이 세 가지 측면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측면 모두 다 이론적으로 경제가 올라가야 작동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경제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무너지고 부동산 얘기할 거 없고 사업체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제 고객분이나 아는 질문하는 게 중요한 거는 내가 평생 어렵게 모은 재산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짝 흔들 수 있지만 치명타를 좀 쓸려 내려가면 안 돼요. 근데
불행히도 대다수 주식만 하시는 분은 원웨이 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리즈 경제 무너지지 마세요. 근데 경제는 반드시 사이클리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최근 여러 가지 측면쯤 이제 뭐 1년에 경제가 다운턴 좀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채권은 특히 국채 같은 경우는 경제가 꺾일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까 채권이 첫 번째는 확정 이자가 됐지만 또 다른 측면은 경제가 나빠질수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네. 즉 우리가 이제 좀 그냥 웃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 국채를 잔뜩 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너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좀 경제 좀 많이 나빠졌으면 좋겠어. 경제 나빠질수록 이 가격은 더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마치 주식의 인버스를 갖고 있는 느낌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인버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건 간에 이제 마치 이제 우리가 주식의 베어 마켓이라는 거는 대다수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지만은 그 반대편에 누군가는 본격적인 불 마켓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채권입니다. 그래서 주식만 안다는 건 딱 세상의 절반을 아는 거고요. 그 반대편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제가 나빴을 때 엄청나게 가격을 이제 좀 올라간 자산이고, 근데 그게 만약 매매를 하면 이게 비과세입니다. 예, 비과세고요. 그래서 그런 경기 다운턴에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거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딱 표현이 그렇고 과하지만은 좀 투자하는 게임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사업체를 갖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채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경제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올라가면 여기서 워킹이 될 것이고 꺾이면 여기서 작동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재테크의 어떤 재산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좀 꼭 좀 필요한 거 아니냐.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채권 여러분 꼭 하십시오. 네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은 주식 투자자가 꼭 채권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에 선행해서 움직이는 뭐 대표적인 뭐 장단기 금리 역전차라든지 뭐 하이드 스프레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사실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려가는, 즉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오르기 때문에 내가 뭐 위험 자산이라든지 부동산, 주식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가 왕창 깨질 수 있을지언정 채권을 한 편에 또 놓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포트폴리오 수익률 방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그쵸. 차원에서 이제 네,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